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결국 사게 만드는 독서 책읽기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전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지난주에는 외딴방을 했는데 네. 역시 많은 분들이 나 진짜 옛날에 열심히 팬이었는데 그랬다 이런 댓글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네. 댓글 먼저 읽어볼까요? 앤드류 킴님이 아니 정말 잘 읽히는 문체를 가진 작가였는데 아쉽다. 외딴방 너무 추천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신경숙 하면 킹딴방 아니겠냐 이랬는데 당시를 기억한 나로서는 그 시대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단으로 일하러 떠난 동네 누나들의 삶을 뒤늦게 이해했다. 이걸 보면서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등포 구로공단으로 일하러 간 시골 누이들의 아픈 삶이 공감되는 이런 지역 출신들은 이해가 되신다고 해요. 그녀의 대표작이 이 킹딴방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80년대 지방에 이런 누나들 엄청 많았다고. 전형적인 인물이다. 왜 80년대 지방의 국민학교 졸업식날 왜 그렇게 많은 누나들이 울었는지, 서울로 가는 동네 누나들이 부러웠던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그 누나들이 야간고 다니면서 여공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이렇게 마음 아프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뭐 거의 등장인물인데요. 본인의 삶이 그러니까. 관련이 있으시네요. 또 나정님이 이 소설이 아주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최근 얘기라서 놀랐다는 기자님의 말씀 이해합니다. 동시대에 벌어진 일이라도 내 삶에서 멀어지면 모르고 지나가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 더더욱 읽고 공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딴방 같은 걸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사 제목 한번 읽어주시죠. 시끄러! 연세대학생 청소노동자 집회 고소. 네, 이게 바로 이런 최근에 싸가지 없는 이런 일입니다. 분들. 네, 싸가지 없는 분들이 된다는 것이죠. 나정님 댓글을 너무 자주 소개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려다가 내용을 보니까 소개해드려야 되네.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놀제이님이요. 외딴방은 이 가족에게 벗어나고 싶은 곳이면서도 그들을 보호해줄 유일한 장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큰오빠는 둘한테 고기를 사주면서 자기는 먹지 않고 보고만 있는데 그 큰오빠 마음이 전해져 얼마나 짠하던지, 맛있게 고기를 먹는 동생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시대가 만들어낸 고된 청춘들을 응원하다 보니 셋째 오빠가 좀 얄밉기도 했어요. 그렇죠. 희재 언니 죽음이 가장 큰 충격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세상에 덜렁 혼자인,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감도 없이 모진 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내는 희재 언니, 너무 안쓰럽고 괴로워 보였거든요. 그 외딴방에 오기까지도 참 힘들었을 거고, 평생 죄책감과 괴로움을 어린 주인공에게 짊어지게 하면서도 희재 언니는 많이 미안해했을 거고 많이 고민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제발 희재 언니한테 아무 일 없길 바랬는데. 뭐야 이렇게 길어. 유난히 많이 나오는 말줄임표가에서 작가가 그 시절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걸까, 이야기할 수 없는 걸까, 혹은 이야기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걸까, 아니면 셋 다인 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줄임표에서 김 기자님 말씀처럼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작가의 진심과 고뇌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제가 20대 초반에 신경숙 작가는 스타 작가였기 때문에 거의 다 읽었거든요. 진실은 작가만 알겠지만 독자 없이는 작가도 없는 건데, 독자들이 느낀 실망을 덜어주기에는 작가도 이미 멀리 와버린 듯합니다. 신작을 내셨다고 해도 전혀 궁금해지지 않은 걸 보면요. 긴 댓글 고생하셨습니다. 이 신작이 나왔는데 봅시다. 별로 이렇게 예전처럼 주목을 못 받았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중요한 얘기 많이 있는데, 저희가 주말에 책 읽기를 한번 TV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유튜브 스마트 TV로 처음 봤는데, 우와, 이게 대들기는 그래도 좀 카메라가 약간 뽀샤시하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정면으로 있는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가 도훈이가 우리를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방송도 디지털 우리 디라이브조차도 메이크업 안 하고 하는 방송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안 하고 하거든요. 지금 막 온 거예요. 와, 진짜 대참사. 이거 그동안 TV로 보신 분 없으시겠지? 없으시겠죠. 제발 TV로 보지 말아주세요. 큰 화면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요, 다름이 아니라 유명한 소설이죠. 아주 유명하죠. 아주 유명한 칼의 노래. 카레는 노랗다. 개소리야. 근데 그거 알아요? 뭐야? 나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김훈 선생이 쓴 제목은 광화문 그 남자였대. 광화문에 이렇게 칼 차고 계시는 그래서 분. 편집자가 제발 해서 바꾼 거래. 제가 실화입니까? 보기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광화문 그 남자였습니다. 안 읽어. 칼의 노래. 여러분 아마 다 대부분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아니, 제목은 알고 이제 안 그쵸. 읽어본 소설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왜냐면 저 이게 언제 나왔죠, 이 책이? 2001년. 제가 이게 대학교 가자마자 한창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제 책 좀 봐야겠다. 뭐 그럴 때 빠밤 그때 소설을 잘 안 읽다 그랬잖아. 소설 안 읽었지만 그래도 카레 노래는 워낙 이제 뭐 워낙 붐이었으니까. 그게 2001년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2001년 나왔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막 많이 읽지 않았다가 물론 동인문학상을 그게 받긴 했지만 2003년에 그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 거기 노무현 대통령이 출연을 하셔갖고 카레 노래를 극찬하시고 제가 그 TV로 봤는데 제 기억에는 권양숙 여사가 막 감탄을 하면서 읽었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막 강추하시니까 붐이 일었어. 그때 막 엄청 많이 팔렸어요. 100만 부가 넘게 팔렸대요. 권양숙 여사가 권율의 후예신가요? 일본 나오잖아. 컷. 그래서 자, 그때 이제 김훈 선생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하셨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보면 사람들이 다 속았다. 재미없다. 아 진짜? 어렵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이 카레 노래 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20, 30대 구독자분들은 아무 배경 지식이 아, 진짜? 없을 수도 있겠죠. 진짜 카레 노래 몰라? 카레 노래 감독님. 처음 보심? 이거 누구에 대한 소설인지 혹시 들어봤어요? 카레 노래? 잘 모르죠. 카레에 대한 노래, 카레에 대한 소설 아니야.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 주인공이 누구야? 유명한 분이야. 100% 아는 사람이야. 카레의 노래, 우리나라 사람이야. 100% 아는 사람이야. 20곡에. 물어보면 20곡에. 돈 감독님 저 일본 문화 좋아하잖아. 일본 사람들이 덜덜 벌벌 칼이 다 나온 거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칼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광화문에 있어요. 오 맞아. 정답.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우리 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우리나 알지. 이거 이미 옛날 소설이야. 아 그렇구나. 칼의 노래. 자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이순신 장군이 이 소설에서 이제 노량해전을 겪으시면서 이 스포를 좀 하자면 겪어? 여러분 이게 스포주의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전사를 해요. 거기서 이제 사망하세요. 이게 스포야? 이 스포야. 왜냐하면 제가 가끔 이제 이순신 장군 관련된 뭐 컨텐츠 얘기를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영화 명량을 보러 갔어요. 영화 명량을 보고 나서 명량해전에서 이제 이순신, 그러니까 최민식 씨가 이제 이제 연기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애들을 다 이제 조지잖아요. 다 조지고 나서 영화 끝났어. 토란 먹고 끝났어. 끝나가지고 나오는 길에 같이 관람했던 관람객 저랑 친했던 분께서 친했다면 혹시 기자인가요? 그만하시죠.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배 왜 이순신 장군이 안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영화는 노량해전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명량해전인데 왜 선배 안 죽어요? 그래서 참 뭐라 할 말이 없었던. 근데 불과 1년도 안 돼요. 그 사이의 간격이. 그렇더라고. 네. 97년에서 98년까지 1597년에서 98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에 죄송한데 이 소설에서 이순신이 죽어요. 명량 끝나고 그분이 이제 부산으로 가서 의대. 그러니까. 자, 근데 소설의 내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자, 소설 칼의 노래 어떤 내용인지 1분 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다. 준비됐죠? 네. 시작. 1597년 정유년 봄에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의 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능멸했다는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혔다가 고문을 받고 풀려나서 백의종군해요. 백의종군을 하던데 여름에 원균이 이끄는 이제 수군들이 괴멸됩니다. 수군이 없어졌어요. 이제. 7천량해전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그러니까 백의종군하다 구례에 머물고 있을 때 임금으로부터 선정관이 와서 딱 펼쳐보니까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을 해요. 답장을 쓰죠. 신이 살아있는 한 적은 우리를 업수히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도 벽파진을 본거지로 해서 끌어모아서 12척 겨우 해서 130여 척의 외선을 물리치고
다시 목포의 고화도 쪽으로 가서 이제 수습을 해야죠.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수군을 수습하고 군대를 모집하고 배를 다시 만들고 백성을 돌보고 임금의 협박에 시달리고 명나라의 갑질에 시달리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다가 최후의 전투에 나서기까지 고독과 공포를 그린 소설입니다. 아 짧다. 좋았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난 짱. 뭐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짱인지. 아 이제 깊이 관심을 얻고 그러니까 네. 짱인 건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하죠. 그렇죠. 세종대왕 이순신 하면 아이 뭐 쩔겠지. 에이, 쩌는 뭐. 분들이니까 그러겠지. 예,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언급했던 사람이 뭐 책 한 권 안 읽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꽤 이제 지식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인데도 뭐 노량해전, 뭐 명량해전, 뭐 한산도 대첩, 뭐 옥포해전 뭐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잘 모르는데 요 책에서는 딱 백의종군한 백의종군에 딱 내려와가지고 순간부터 전사하시기까지의 장면을 딱 1년 딱 재밌는 부분 딱 잘라가지고 소설로 만들었어요.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명량 영화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게 명량해전을 다룬 소설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명량 앞에 거의 시작 잠깐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명량이 끝나서 이제 사실 내가 이 수군 통제사가 된 게 좋은 게 아니지. 이 지금 수군이 없는데 있어. 12척이야. 원균이 다 들어먹었는데 그래서 대설이 숨겨놓은 거 찾아가지고 겨우 이제 수습해서 12척으로 130여 척이라고 역사에 나오는데 뭐 기록마다 달라요. 이것도 기적적으로 이겼지만 이게 그때부터 이제 다시 전투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 1년여 시간의 어떤 정말 이순신의 몰랐던 내면이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나오는데 소설 얘기하기 전에 일단 좀 전제를 해야 될 게 이순신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전문가 너무 많으세요. 뭐 워낙 매니아도 많고 전문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논쟁들도 있는데 저희는 역사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설을 철저히 소설 관점에서 감상한 독자의 이제 관점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순신 얘기를 깊이 하지 않을 뿐더러 저는 이순신 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팩트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틀린 말을 하진 않겠지만 막 뭔가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면서 분노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걸 그냥 알려주시면 됩니다. 전제를 먼저. 이순신의 이응도 모르는 자식들이 말이야. 왜냐면 이순신 매니아들이 되게 예민하셔. 그 예민하시더라고. 그 실제로 그래요. 그 이순신의 이응도 모르는 분이 나와가지고 뭘 안다고 떠드냐. 이응은 압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저희는 소설만 봤으니까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소설 왜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에 꼽혔습니까? 김훈 작가는 이제 48년생이시지만 94년에 등단한 40대 후반에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상당히 늦게 이제 소설가로서 등장하셨는데 이 소설이 이제 카레 노래 말고 또 뭐 남한산성, 또 흑산, 그리고 역사를 다룬 소설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카레 노래는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순신이 사실은 굉장히 혼자 고독하고 외롭고 무서웠을 것이다. 이런 우리의 상상을 정말 유려하게 펼쳐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특히 소설가들이 열광했어. 아, 이순신을 이렇게 다루다니. 그리고 문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잖아요. 그 90년대, 그러니까 여기 책 날개에 여기 날개를 또 들어먹었네. 나오지만 한국 문학의 벼락같이 쏟아진 축복이라고들 표현하는데 정말 이런 작가가 있었네. 이런 글이 가능하네. 이순신을 이렇게 다룬다고? 라고 충격을 줬던 작가고 그게 대중들이 호응을 해서 어떤 문단의 큰 현상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김훈은 이후에 대작가가 됐죠. 그리고 이후에 또 소설뿐이 아니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거듭나셨는데 그 시작이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문학 50이 아니고 한국문학 10 할 때도 분명히 상위 랭크 되실 분입니다. 그 정도에.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뭐 현상같이 이런 그러니까 문체가 탁탁탁 끊어지잖아요. 탁탁 끊어지면서 되게 드라이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더 끝을 알 수 없는 그 비장미 뭐 이런 게 약간 숨쉬는 많은 남성 마초들의 로망이 됐죠. 그쵸. 나도 저렇게 글 쓰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의 어떤 약간 감히 비견할 수 없지만 뭔가 해밍웨이 같은 그런 약간 마초적이고 비장미 넘치고 문장 끊어쓰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흉내내다가 이제 다 망하죠. 참사를 참사를. 겪고서 명멸했던. 글을 개 잘 써야 이렇게 썼을 때 읽을만하다. 안 그러면은 정말 드라이한 글이 된다.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뭐 어땠어요? 전 한 글자로 요약을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로. 아니 뭐 재미도 있었어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근데 뭐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뭐 너무 많고 너무 많은데 단점은 뭐냐면 내가 이 안으로 퐁당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뭐 왜냐면 등장인물 나가 이제 이순신이잖아요. 이순신의 그 절대 고독. 배설. 에이 배설까지는 아니야. 원균. 원균까지는 아니야. 그럼 뭐 선조? 선조는 왜 이렇게 괴롭히니? 임진왜란 사를 보면은 와 선조는 진짜 제일 짜증나는 놈이 선조예요. 선조만 없으면 다 이겼다 진짜. 선조가 진짜 제일 진짜 진짜 너무 열받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장계라고 해서 좀 올리잖아요. 이순신 이렇게 올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조가 그렇게 징징거려. 울어 자꾸. 자꾸 울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 임금 보면 정말 이제 개빡치는데 아무 저는 이 카레노래 소설에서 좋았던 점은 당연히 이 이순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라서 너무 좋았고 이게 사실은 다 또 취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순신이 실제로 올린 장계나 뭐 실록이나 이런 거를 다 기반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이순신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난중일기 엄청 길다면서요. 그걸 다 읽을 수 없잖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한 이순신 장군의 내면에 대한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임진왜란에서 어떤 이순신이 참전했던 그 전쟁의 어떤 실존적인 그 상황, 애들 굶어 죽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런 면이 좋았다 저런 면이 좋았다 전 되게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김훈식 이야기 있잖아요. 김훈 스타일 이야기. 예. 여기서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러잖아. 내가 적을 죽이면 적은 백성을 죽였고 적이 나를 죽인다면 백성은 더욱 죽어나갈 것이었는데 그 백성의 쌀을 뺏고 빼앗아 적과 내가 나누어 먹고 있었다. 나의 적은 백성의 적이었고 나는 적의 적이었는데 백성들의 곡식을 나와 나의 적이 나누어 먹고 있었다. 이런 거 읽으면 뭔 소리야 이러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서 알 수 없었으나 내 적이 나와 나의 함대를 향해 창검과 총포를 겨눈한 나는 내 적의 적이었다. 내 적에 의해 자리매겨지는 나의 위치가 피할 수 없는 나의 자리였다. 이런 거 또 있어. 칼로 적을 겨눌 때 칼은 칼날을 비켜서 모든 공간을 동시에 겨눈다. 칼은 겨누지 않은 곳을 겨누고 겨누는 곳을 겨누지 않는다. 칼로 찰나를 겨눌 때 칼은 칼날에 닿지 않는 닥쳐올 모든 찰나를 뭔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이런 게 사실은 김훈 선생의 글에 계속 많이 나오죠. 뭐 밥벌이의 지겨움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스타일이 있죠. 이런 스타일 원래 있는 스타일인 거예요? 아니죠. 반복돼요. 그런 표현들이 에세이에도 나오고 뭐 남한산성에도 등장하고 이 남의 책에 이렇게 낙설해놔. 그게 이때는 신선했는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김훈 선생 에세이도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좀 뒤로 갈수록 식상해지더라고. 죄송한데. 그리고 김훈 선생은 또 음식에 되게 민감하셔서 이렇게 무슨 국물이 몸에 스며드는 뭐 그런 과정 같은 어루만지는 막 되게 편안한 이런 말을 되게 자주 쓰세요. 그래서 이제는 딱 보면 김훈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제 작가의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 그렇죠.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딱 보면 김훈이구나 스타일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이제 발전하느냐 뭐 답습하느냐에 따라서 뭐 작가의 역량이 뭐 평가가 되곤 하죠. 자 그런데 이 보시니까 일단 스토리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게 처음에 딱 봉준한바 해가지고 딱 백의종군 해서 와서 부터 시작이에요. 권유를 딱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러니까 1592년 임진왜란 때 그 임진왜란이 발발한 게 이제 4월 13일이라 그래요. 4월 13일에 부산으로 왜군이 들어와서 서울을 접수한 게 5월 2일이래. 그러니까
이 뭐 그냥 뭐 저항이 없었던 거지. 완전히 국토가 유린됐을 때 첫 승전을 이순신 장군이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듬해 그 해전사에 정말 길이 남을 승전으로 기록되는 한산대첩으로 정말 이순신이 공포의 대상이 되죠. 외적한테는, 외놈들한테는. 근데 그런 영웅이 이제 모함을 당해서 1597년에 그게 여기 소설에도 잠깐 나오는데 가토라고 이제 일본 제너럴이 부산으로 이제 건너온다는 첩보가 있으니 네가 가서 쳐라. 가토가 상륙하기 전에 가서 네가 먼저 죽이든지 뭐 데리고 오든지. 근데 이제 이순신은 당시에 그 소문의 허위성을 간파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토는 이미 들어와 있었대, 조선 땅에. 왜냐하면 이제 한산도에 지금 당시에 본부가 있었는데 한산도는 통영 앞바다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떠나면 이게 앞뒤로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거짓 정보에 내가 속지 않겠다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많은 모함과 또 원균이 또 모함을 하죠. 이거 나였으면 잡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임금이 압송을 하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선조 입장에서는 당시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순신이 그 수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이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 책에 나온 것과 달리 막 그렇게 심한 고문을 당하지 않았대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뭐 설명이 또 나오거든요. 충무공 연보에. 근데 뭐 읽어보면은 고문을 당하고도 본인이 혼자 스스로 말을 타고 그냥 오셨다고. 그 멀리 남도까지 와서 뭐 술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막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제독에서 그러니까. 일병으로 내려온 거잖아. 백의종군이 뭐 말이 백의종군이 그냥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장수였는데 이게 포절처럼 싸울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게 뭐 노절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침 원균이 다 들어 먹어 주셨죠. 칠전량에서 시원하게 다 해 드셨죠. 그냥 해군이 없어진 거예요. 거의 뭐 루나코인 된 거예요. 제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삼군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을 하는데 그거 더 죽으라는 거지. 그쵸. 사실. 그래서 이제 원래 답이 없으니까 권율이 와가지고 방책이 없겠는가. 지금 백의종군 하러 지금 내려온 사람한테 그랬더니 방책은 물가에 있든지 없든지 할 것입니다. 연안을 다 돌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몰락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다운폴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실 거예요. 그 히틀러 그 짤로 많이 쓰는 거 있잖아. 너 나가 이러고 막 하는 거. 그 영화가 그 되게 그 배우가 국민 배우인데 그 히틀러의 마지막을 다룬 영화에서 베를린이 이제 거의 소련에 함락되기 직전에 어떤 장군이 원수로 임명이 돼. 이제 곧 히틀러도 하려고 하는. 했어 이미. 했어. 나 이거 죽으라는 거야. 차라리 나 총살을 시켜줘 이래. 어. 거의 그런 수준이잖아요. 다 많이 가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우리 명량에도 등장하는 배설이란 분이 그 원균 따라서 이제 그 칠전량 나갔다가 초반에 튀죠. 그 한산에 불 지르고 뭐 배 몇 개 이제 갖고 튄 그 배가 이제 겨우 남아 있는 거야. 그 12척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임금이 이제 교지를 내리죠. 이제 그대를 상복을 입은 채로, 왜냐 어머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상중이야. 그러니까 백의종군 중에 부고를 듣죠. 부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상중에 상복을 네가 입은 채로 기용하여 옛날 같이 전라 좌수사 겸 충청 전라 경상의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노니 그대는 부하를 어루만지고 도망간 자를 불러 단결시켜 수군의 진영을 회복하고 요해지를 지켜 군의 위험을 떨치게 하라. 그래서 그대가 나라를 위해 몸을 입고 나아가면 이미 겪어보아 아는 일이니 내 구태여 무슨 말을 길게 하리오 라고 해요. 그랬더니 내 끝나지 않은 운명에 대한 전율로 나는 몸을 떨었다. 나는 다시 충청 전라 경상의 삼도 수군 통제사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전라 좌수사였다. 나는 통제할 수군이 없는 수군 통제사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답신을 쓰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쓰죠. 신의 몸이 아직 살아있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엽수히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야 좀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해봐라. 야, 그랬더니 오케이. 나만 믿으셔. 오케이 콜.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지푸라기 잡은 심정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지푸라기가 쇠사슬이 댕겨. 그래서 그 수습한 12척으로 일단 이게 100페이지가 안 돼요. 이 명량해전이 끝날 때까지 이 소설에서 상당히 초반에 나오는데
진도에 이제 벽파진에 우수형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어쨌든 수습을 해서 뭐 다 말리죠. 그때 이제 배설이 와가지고 깐죽거리죠. 밥 먹여놨더니 어허. 아니 뭐 내가 열척이라고 내가 숨겨놨다. 문을 비워. 문을 비워 이 이러니까 새끼야, 이제 네가 같이 싸워야 돼. 아니 그 남의 얘기고 너 왜 딴 문을 사람처럼 비워. 얘기해? 야 너 왜 그 뭐야 유체이탈해? 너 싸워야 되는 거임. 그래서 그랬더니 처음으로 이순신이 친근하게 나와 이 자식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배워야 하나? 이게 우리 대학생 때 유행어였어요. 아우 막 이래. 이게 대학생 때 그래서 뭐 술 뺑기치고 이러면은 배워야 하나? 막 그러니까 했던 기억이 나. 지적이네요. 예? 지적이네. 아니 그 선배들 술 먹을 때 맨날 배워야 하나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배워야 한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열척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몰라. 배설이 안 알려주면 근데 배설이 다음날 튀죠. 그 소설 끝날 때까지 안 잡혀. 안 잡혀. 근데 이제 연보를 보니까 나중에 권율이 잡아가지고 목을 베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네, 연보에 나와. 하여튼 뭐 근데 그 배설의 후손들께서 이 소설 되게 불편하셨다고. 뭐 그러지 않았다. 역사 왜곡이다. 배설을 모욕했다. 뭐 대단히 특히 이제 이 소설보다 명량에서 더 깐죽거리거든요. 명량에서는 그 배설이 도망가다 죽어요. 그 안위가 화살을 잘 쏘는데 그 배 타고 그냥 도망가면 되지 소리를 질러. 나 살 길을 각자 도모해라. 뭐 이런 소리를 질러. 안위가 화살 쏴서 죽어요. 아무튼 그래서 12척을 이제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승전보를 올리죠. 거기 뭐 실화입니까? 적장 구루시마까지 죽이고 그래서 이 기록에 따른 133척이었다는데 그 외선이 이게 울돌목이 이제 하루에 4번 바뀐대요. 물의 흐름이 물살의 흐름이. 그래서 이제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고 저쪽은 이제 막 그 물살을 타고 올 때. 근데 사실 명량해전도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찾아봤는데 초반에는 거의 그 대장선 한 척으로 그냥 다 버텼더만. 이게 이 소설에는 좀 짧게 나오는데 아니 얼마나 무서워 이순신 뒤에 있는 애들은. 그럼. 그러니까 이게 일자진인데 슬슬 뒤로 빠져. 왜냐면 이게 물살이 거꾸로니까 노를 세게 안 저으면 뒤로 밀리거든. 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게 안 젓는 거지. 힘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뒤로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에 그 뒤로 가는 평그 뭐라 그래? 그렇지.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의 가만히 있으면 서 있으면 뒤로기요. 이렇게 가는겨. 그 범죄도시 2에 나오거든요. 그 아니 마동석한테 하지 마. 스포하지 마. 맞기 싫어서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거 그러니까 나오거든. 그 앞에 혼자 있는 거. 그러니까 거의 초반에 대장선 한 척이 수십 척을 격파해요. 거의 일대 그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다구리를 진짜. 막아선. 그래서 이 물살이 바뀌기 전에 이렇게 좀 고요해진대. 그리고 그때 이제 고정한 상태로 포를 쏘다가 그러니까 조선 수군은 약간 대포가 좀 더 성능이 좋나 봐. 외선보다. 대신에 이제 외선은 총이 있지. 그리고 이제 물살이 바뀔 때 이미 이제 내가 격파해서 불이 붙은 배들이 이제 뒤로 밀리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저쪽이 아수라장이 되는. 그러니까 물살을 참 잘 절묘하게 활용한 울돌목의 그 좁고 거센 물살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단 물리치죠. 적장도 죽이고. 저는 사실 이 명량해전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쟁 소설 같은 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사실 전쟁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전쟁 현장을 묘사를 해야 하잖아. 글로 전황을 독자한테 전달해야 하잖아요. 야, 되게 잘했더라고. 이게 초반에 되게 박진감 넘치죠. 박진감 넘치게 처음에 제가 여기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진짜 이 정보력이 중요하구나. 이 증보도 없는 이런 정보가 여기 보는 그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그 첩보전에 능해요. 저 척후를 되게 열심히 보내고 뭐 심지어 스님들도 많이 활용하죠. 전령을 보내가지고 매일 보고를 하래. 보고를 매일 받아가지고 적의 어떤 그 정탐을 하고 그리고 또 현장을 가봐. 혼자 배를 딱 타고 가가지고 현장에 이 상황 어떻구나. 여기 딱 상황을 딱 보고 그리고 그거 정보에 근거해서 굉장히 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용장이지만 되게 지략이 뛰어난 이제 뭐 이순신 짱인 건 다 알죠. 거기다가 이제 피난민들도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그리고 꼭 그 첩보하러 이제 보고하러 온 애가 돌아갈 때 꼭 뭘 쥐어줘. 쌀 맸어. 어디 튀면 안 된다. 덕장이기도 해. 덕장이야. 그러니까 개쩌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막 망보는 망군이 막 뛰어와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적선들이 명량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장군! 헤아릴 수 없이 명량으로 막 헐떡거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자 명량이다. 거기서 적을 맞겠다. 그 나오는데
명량해전의 그 상황을 진짜 글로 정말 되게 그러니까 이 전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입체적으로 잘 서술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격군들의 입장, 그러니까 이거 노젓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 때는 화살 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 때는 장군의 이순신의 입장에서, 바다의 또 전황을 또 이렇게 위에서부터 보는 이런 그걸 뭐라 하지? 부감으로도 설명을 해주고 굉장히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진행됐구나라고 되게 짧게 금방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명량 영화를 보고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잘 이게 모르. 왜 이긴 거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그지. 짧은 분량으로 이랬구나를 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거는 초반에 끝나고 이제 어쨌든 이제 전쟁 시작이잖아. 이제 전투에선 이겼지만 전쟁은 안 끝났기 때문에 약간 이제 뒤로 무르죠. 그 목포로 조금 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배가 12척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많이 파손이 됐으니 나무를 베서 배를 만들고 또 모자란 수군을 벌충하고 또 피난민들이 막 엉망이 되잖아요. 이 왜군들이 임진왜란이 거의 이거 이 책에 보면 거의 아포칼립스야. 이 그냥 다 죽여요. 다 죽여. 이 외놈들이. 그리고 피난민들 데려가서 제일 총알바지로 쓰고. 그래서 막 그거 도망 다니는 그 신선한 삶을 사는 남도의 그 백성들을 또 걷어서 먹이고. 그 와중에 또 임금은 계속 장계를 보내서 헛소리하고 막 뭔가 막 중간에 또 그 한번 너 용서해 줄게 뭐 그래서 이제 뭐죠 그게? 면사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 두 글자가 딱 와. 임금이 뭐가 보내면 나가서 절하고 뭔가 지랄 하잖아. 근데 펼쳤는데 죽음만, 그러니까 너 죽을 죄를 졌지만 내가 죽이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섬뜩해. 죄가 없다는 건 또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뭐 조금 지나서 나오지만 이제 명나라 해군이 이제 내려오거든요. 걔네들은 또 방해를 해요. 얘네들은 갑질. 열심히 싸울 생각도 없고 또 얘네들은 또 전속 요리사도 있고 뭐 그래서 되게, 근데 아무튼 그런 정말 악조건 속에서 이제 왜군들이 이제 이순신의 머릿속에는 얘네들이 이제 경상도에서 서해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거야. 언젠간 올 거 아니야. 저 어마어마한 애들이. 왜냐면 얘네는 서해로 한양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막으려면 지금 전투에서 운 좋게 이겼지만 뭔가 계속 이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 와중에 너무 이제 무서운 거야. 새벽마다 깨져. 막 앞뒤로 포위되는 꿈도 꾸고 뭔가 갑자기 적들이 물밀듯이 오는 꿈도 꾸고 밤마다 이게 막 등창이 생길 정도로 식은땀이 흘려서 깨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막 고독하고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제일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가 이제 그 와중에 이순신 고향이 아산이니까 외놈들이 이제 아산에 이순신 가족 치사하게 이제 가족들을 죽이려고 무슨 아산 작전 같은 걸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순신 아들이 결국은 이면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세로로 동강이 나서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세월이 흘러서 그걸 또 뭐 이순신이 그 소리씩 듣고 막 울지 않으려다가 어디 저 헛강 같은 데 가서 가만히 앞에 엎드려서 진짜 막 그 부하들 앞에서 안 울려고 막 참다가 막 정말 슬퍼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척후병들 외놈 스파이들을 잡았는데 그 중에 통역을 해보니 아베. 아베야 이름이 또. 아베야. 아산 작전에 참여했다. 그래서 야 걔만 좀 데리고 와봐. 너 그게 뭐냐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그 아들 죽일 때 현장에 있던 놈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직접 죽여요. 저는 이게 제일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지. 진짜 지나가면서 되게 얘기를 재미없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 딱 오니까 애가 눈빛이 맑은 거야. 막 아들 생각나는 거야. 가지고 또 약간 불쌍하잖아. 가지고 아들 생각나니까 살고 싶으냐라고 하니까 무사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이 새끼가 허세가 있어. 일본 애들의 그 허세 있잖아. 지난주에 그 미시마 유키오가 그 허세의 끝 아닙니까? 극우 허세 그 궁극주의 허세의 끝? 얘도 그런 거야. 무사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나가 배워라 라고 했죠. 그 나가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데리고 와. 차라리 내가 배겠다. 그래가지고 이순신이 자기의 칼로. 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하는 거야. 난 죽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하다. 야야야. 씨발. 아우. 그러니까 제일 저는 역시 인간적인 그 아빠구나. 그 분노와 슬픔을 못 이긴 거죠. 진짜 보는 내내 답답하고 정말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슬프고 또 통쾌하다가 또 빡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아들에 대한 환청 꿈에 나오잖아 또 아버지. 뭐 시달린다기보다 이제 그만큼 슬퍼서인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조카가 5살인데 지금도 저는 조카한테 막 뽀뽀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걔 입에서 숨을 쉬면은 그 애기 냄새 있잖아. 여기서 뭐 애 젖 전 비린내, 냄새 젖 비린내 뭐 이런 식으로. 확 나오거든. 근데 그 어릴 때 아들의 그 냄새를,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 무사의 시작을 지금으로 치면은 한 소령쯤 되는, 그러니까 초급 대장, 그 함경도에서 여진족 소탕하면서 살았대요. 그 집은 아산에 있으니까 얼마나 멀어. 그러니까 아들을 정말 그냥 가끔씩 오랜만에 보는데 그때 맡은 그 전 냄새를 이제 아들이 죽은 뒤에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슬퍼요. 그 마지막에 노량해전 나가기 직전까지도 그 전 냄새, 그리고 이제 저 초반에 나오는 이 소설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그 여자 노비, 여진, 예, 그 몸에서 났던 냄새, 그 뭐 직접 보세요.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였던 부하들의 눈빛,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뒤에선 괴로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다 이게 감당하기엔 너무나 참, 그러니까 정말 무한한 존경심을 담아서 보지만은 참, 그런 상황에 선조가 메인 빌런이야 진짜. 오히려 그렇지, 제일 나빠. 오히려 일본 수군은 이순신에게 뭔가 이 존재 이유 같은 뭔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적이 있어야 있는 그런 느낌? 싸움 전쟁에서 그 나의 어떤 내가 근데 이 싸움을 하는데 무의미하게 싸우고 싶지 않다. 또 무의미하게 죽고 싶지 않다. 이 무의미와 그 허무에 대한 고뇌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그러니까 선조의 칼에 임금의 칼에 죽는 건 내가 무의미하게 죽는 거고 이 국민 그러니까 이 뭐 백성들에 대한 원수를 갚는다는 그런 느낌. 노량해전도 사실은 싸우는 척만 하고 보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가지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스토리의 흐름 따라 가면 되고. 그러니까 안 죽여도 되는 상황에서도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무인으로서 정말 전쟁하다가 죽는 것이 나에게는 자연사다. 이런 얘기 계속하죠. 내가 고초를 겪어봤으니, 그리고 또 억울하게 정말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임금의 두려움 때문에 그냥 갑자기 누명을 쓰고 막 너무 많이 참혹하게 맞아 죽고 막 그런 걸 보니까 그런 죽음이 이제 제일 무서운 거죠. 죽음 자체보다 무의미한 죽음이 무서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화도에서 이제 계속 전투 준비를 해서 이제 배가 80척까지 늘어났어. 그리고 막 총도 수집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다에서 여기에서 싸우다가 애들 일로 밀려오니까 여기서 싸우고 조금씩 밀리는 거 이쪽에서 맞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쪽으로 해서 한양 못 가게 하려고. 큰 본부를, 그러니까 해군 본부를 우수영. 한번 처음에 옮긴 거죠. 우수영을 뒤로 뺀 거지. 옮기는 과정도 재밌더라고. 나는 이제 그렇게 옮기는지 몰랐는데. 뭐 이제 워낙 큰 일이니까 가서 먼저 가보고 뭐 물길도 살펴보고, 그러니까. 또 거기 열리는 시장도, 그 와중에 또 열리는 그 장터 이런 것들이 참 리얼하게 맞아요. 묘사가 되는데, 아무튼 뭐 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옮겼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포 앞바다로 옮긴 거예요. 진도에서 목포니까 그렇게 멀진 않고 조금 뒤로 간 거야. 근데 이 외놈들이 안 와. 얘네가 와야 이제 한번 이렇게 싸워 볼 텐데, 그러니까 늘 언제 오지 공포에 질려 있는데 안 와. 왜냐하면 외놈들도 무서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전황이 이게 큰 정보는 없어요. 왜냐하면 외놈들의 이 동태는 계속 끊임없이 수집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정보에서 소외돼 있어. 그리고 맞아. 이 책에 보면은 그런 군대가 없죠. 이순신은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1도 안 받아요. 보급을 안 받아. 보급도 안 받고 정보에서 소외돼 있고 오히려 그냥 왕이 계속 협박만 하고. 그러니까. 뭐야?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거 뭐 도저히 이게 기다릴 수만 없다 싶을 때 이제 명나라 군대가 움직이죠. 명나라 군대는 이제 정유재한테 왔다가 강화도에서 머물고, 왜냐면 사실 뭐 이해가 돼. 남의 나라 전쟁이니까. 굳이? 근데 이제 명나라 군대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남쪽으로 와. 대규모 군사가 이제 배를 타고 와요. 규모가 막 다르죠. 근데 그 명나라 군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듣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미 죽었다. 그래서 이제 쟤네들은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 더 큰 공포에 시달리죠. 왜냐하면 조선 왕실도 그렇고 명나라도 그렇고 이 상태로 그냥 일본이 만약에 본토로 돌아가면 별로 그렇게 제지를 안 할 생각이야. 이 페이지까지 묘사된 이 조선의 지옥상, 외놈들이 이 짓밟고 죽인 사람들, 이 학살의 그 끔찍한 잔혹한 양태, 이 사람은 자기 아들까지 죽었고, 이런 저놈들을 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그냥 보내야 돼. 새로운 공포에 시달리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려고 한 번 더 본부로 옮기잖아요. 그게 이제 강진 앞바다로 옮겨요. 그러니까 다시 서쪽으로 좀 온 그쵸. 거야. 동쪽으로 온 거지. 서쪽으로. 나 동쪽으로. 그치, 그치. 그렇죠. 그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있다가 여기로 옮겨가지고 대비하다가 이 새끼를 도망간다고? 좀 더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왜냐면 외놈들은 지금 본진은 부산에 있고 본진에 거의 버금가는 대규모 군대가 순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하고 싸웠던 애들이 순천까지 빠진 거야. 그리고 이제 육군이 계속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니까 엄청난 군대가 순천에 모여 있고 얘네들이 이제 부산으로 가서 합류해서 일본으로 가겠죠. 그래서 순천하고 좀 가까운 강진까지 다시 이제 고금도 라는 곳까지 거기가 이제 최후의 해군 본부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 새끼들 이제 한 나와봐라 라고 대기하는. 그리고 이제 명나라의 육군이 와요. 또 유정이라는 이제 육군이 이제 그 이쪽에서 육군에서부터 공격해가지고 얘들이 배를 타고 나오면 내가 이순신과 명나라 해군이 얘네를 이제 조져버리겠다. 이런 이제 작전을 해서 유정한테 애들을 보내. 유정이 오케이 해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계속 밖에서 기다리지. 밖에서 기다려. 들어와. 그런데 안 나와. 그러니까 유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첩보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반대편에 이게 기별이 닿으면은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진에 있고 그 뒤에 남해도 쪽에 또 왜군이 있고, 그러니까 앞뒤로 왜군이 있어. 근데 얘네 연락선을 못 가게 그 안위를 시켜서 그 차단을 해놨어. 그러니까 얘네는 정보 교류가 안 되는 상태야. 얘네가 협공을 당하면 내가 앞뒤로 막히니까. 그렇게 해놓고 여기 본진 순천에 있는 애들이 여기 고니 씨가 있어요. 고니 씨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육군 참모총장 같은 거의 왜군 토벌대 대장인데 고니 씨는 육군이죠. 근데 고니 씨가 내려왔어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얘네는 왜군 본류야, 본진이야.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차단해 놓고 얘네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전에 내려왔던 진린이라는 명나라 해군이, 그러니까 이게 이때도 이 목을 베서 임금한테 올리는 게 되게 중요했나 봐. 성과. 이게 근데 그게 왜 성과지? 아우 징그러워 이러고 수급이라고 하죠. 수급을 취한다고. 그래서 2,000개 보내고 막 이러죠. 그래서 그 못 배우면 모르니까요. 명나라 장수는 일본 애들하고 목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이제 일본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전쟁은 이미 끝났어 이제. 우리 대장 죽어갖고 난 돌아가야 돼. 근데 자꾸 쟤네들이 뭔가 이순신 때문에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명나라한테 뇌물을 머리를 바치죠. 야 이거 전과를 줄게. 우리 좀 풀어줘. 근데 그 머리가 조선 백성들 머리예요. 근데 머리 자르면 누군지 모르니까. 조선 백성들 머리 목 잘라가지고 그걸 막 보내가지고 더 원하면 더 준다고. 자기 부하 머리 2,000개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죠. 그래서 명나라 그 해군이 그 명나라 진린이 이제 이순신을 어쨌든 따라오거든요. 이순신 작전에 계속 참여를 해. 근데 이순신이 계속 그걸 정탐을 하지. 명나라 놈도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일본 애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딜을 한 거지. 아까 말씀드린 그 딱 자기가 정보를 정탐선을 막고 있었는데 거기 배 하나 일본 배 하나 지나가게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주기로. 그러니까 이순신은 지금 이제 완전 고립됐죠. 전쟁을 끝내려는 우리 임금, 또 명나라, 그리고 도망가려는 일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상황이 됐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주력 부대를 내가 지금 먼저 가서 조져야겠다는 게 바로 이제 노량으로 가자. 얘네가 일본으로 가는 길목에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그게 노량해전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정말 참 큰 거기 묘사도 지형이나 사실 이런 게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묘사가 소설에서 되게 잘 돼 있었고 저는 이제 이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순신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소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었을 때 이순신이 노량해전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는가를 어떻게 표현할지 다 까먹었으니까 워낙 뭐 2000년 초반에 봤으니까 되게 저는 내 스타일인가 봐. 전 되게 묘사를 마지막에 깔끔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순신이 하는 말이 되게 명언이 많잖아요. 옛날에 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건 죽을 것이다 이 새끼들아. 허튼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라. 그런 말도 있지만은 역시 제일 유명한 말은 이거죠. 이게 노량해전에서 이제 적진, 그러니까 왜구들을 다 조지고, 근데 이제 왜구들이 이제 도망치는데 관음포 쪽으로 이제 길을 튼 거야. 근데 이순신은 길을 다 알잖아. 거긴 도망갈 데가 없거든. 거기 가서 이제 다 섬멸을 하려고 이제 관음포로 가자. 관음포가 급하다.
관음포로 가자라고 해서 장대에서 이렇게 딱 지시를 내렸는데 갑자기 왼쪽 가슴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장대 바닥에 쓰러졌어. 그래서 나는 졸음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는 죽음을 느꼈다. 지금 싸움이 한창이다. 너는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말라. 나으리, 총알은 깊지 않사옵니다. 나는 안다. 총알은 깊다. 총알은 임진년 총알보다 더 훨씬 더 깊이 제자리를 찾아서 박혀 있다. 북을 계속 울려라. 관음포는 아직 멀었느냐. 그래서 이게 진짜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마지막에 말줄임표로 끝나잖아요. 약간 좀 약간 웃기던데. 그럼 어떻게? 더 잘 끝내봐 김은보다. 그러니까 뭔가 온전히 말을 하고 그냥 침묵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렇게 점점점점점 하니까 만화 같아. 그건 좀 아쉬웠어.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칼의 노래가 보면은 정말 이순신이 정말 깊이 개빡치는 포인트마다 칼이 징징징 하고 울어요. 그게 칼의 노래야. 칼로 계속 무언가를 베어면서 살아왔던 한 무장의 이야기이고 결국 본인이 뵐 수 없어, 뭐 죽음은 뵐 수 없다, 뭐 히데요시를 뵐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내가 뵐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적군들을 베면서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자연사로 여기서 말하는 자연사로 생을 맺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 취재가 되게 고증이 잘 됐구나. 당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현장감 있게 잘 소설되어 있는 그런 책, 그런 소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전쟁, 전황 같은 거를 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설. 그리고 어떨 때는 난중일기가 되게 이렇게 단문체로 끝났다고 하잖아요. 되게 드라이하게 써 있는 기록 같은, 어떻게 보면 기록 같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더 현장감을 많이 줬던 소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 초반 때 우리 사이에서 이걸 읽는 게 유행이었고 여기 있는 대사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음식이 없는 거야. 음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막 이래. 그해 겨울 수많은 격군과 사부들이 병들어 죽고 굶어 죽었다. 나는 굶어 죽지 않았다. 나는 수군 통제사였다. 나는 먹었다. 부왕이든 부하들이 굶어 죽어가는 수영에서 나는 끼니 때마다 먹었다. 진짜 이 죄책감과 미안하고 책임감과 이 개빡침과 이런 게 정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죽은 부하들의 시체를 수십 구씩 묻던 날 저녁에도 나는 먹었다. 나는 흔히 내 숙사방 안에서 안위, 송여종, 김수철 등과 겸상으로 밥을 먹었다. 부엌을 맡은 종이 보리밥에 짠지 된장국을 내왔다. 우리는 거의 말없이 먹었다. 포구에 묶인 배의 선실 안에 줄인 수졸들은 포개어 쓰러져 있었다. 보리밥 나달들이 입안에서 흩어졌다. 나는 흩어진 나달들을 하나씩 어금니로 깨뜨렸다. 짠지를 씹던 송여종이 말했다. 겨울이 빨리 가야 할 터인데요. 그 말은 밥을 넘기기 민망한 자의 무의미한 소리처럼 들렸다. 겨울이 빠르거나 더딜 리가 있겠느냐. 나는 송여종처럼 무의미한 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다들 아무 말이 없었다. 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인상 깊어서 이 대목을 사람들한테 되게, 내가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라고 늘 얘기해줬어요. 어떤 그 책임감, 부하들은 굶어 죽어가는 나는 먹으면서 싸워야 하는 그런 미안함과 책임감. 그리고 전 삶에서 이런 얘기가 되게 운명론 같은 느낌이었어요. 겨울이 빨리 가야 할 터인데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겨울이 빠르거나 더딜 리가 있겠느냐였는데 그냥 더딜 리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대목이 전 되게 섭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중간에 임금이 소고기 보내잖아요. 네.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아? 너무 맛있게 그 묘사가 임금이 잘했다고 소고기를 하나 이렇게 하사하는데, 뭐 단면에,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단면이지. 그걸 보고 또 많은 생각을 해요. 이순신이 워낙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뵌 적의 살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거기 묘사된 여러 소고기의 그 모습들이 너무 맛있게 나와.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좋았어요. 이순신 역시 먹방을 좋아하시는구나. 소고기 먹방. 이거 하여튼 이게 나으리 고기가 타게 싸웁니다. 야, 뒤집어. 아직 안 탔다는 거거든. 석쇠에서 그래서 매실주 탁 해서 먹지. 술을 좋아하더라고. 진도, 홍주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아무튼 그
그 이순신을 1인칭으로 소설을 쓴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시도예요. 사실 우리가 소설을 쓸 때 광주를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큰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순신도 봐봐. 이순신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 이순신은 참 힘들지 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고 사실. 그리고 되게 뭐랄까 이건 내면을 쓰니까 사실 뭐 문중에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뭐라 했겠죠? 이순신의 나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니까 막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아무한테도 또 말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소설에서 김 기자가 박진감 넘치다고 읽은 그 전쟁 장면은 거의 별로 없고요. 한 이순신 10분의 1은 내면에 될까? 대한.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은 읽기가 그렇게 썩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읽는 재미는 없어. 나는 재밌더라고. 아니 뭐 재밌게 보는 분도 많은데 취향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해요. 그게 계속 이순신이 고뇌하는 얘기 두꺼운 이 분량이기 때문에 칼의 노래라는 것도 결국 이 칼찬 자의 고뇌인 거죠.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뭐 쉽게 이순신의 어떤 막 진짜 드라마틱한 인생사를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이순신을 이해하는 데는 또 역설적으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난 그리고 백성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참 멋있더라고. 칼찬자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뭔가 내가 이 백성들, 늙은 사람들, 아녀자들, 애들을 내가 그래도 얘네가 백성이 얘네를 지키려고 싸우는 거구나라는 거를 평소에 잊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이. 군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험이 있되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경상, 전라, 충청이잖아. 경남도지사, 뭐 전남 이게 다 그 도지사 역할을 해. 그렇죠. 그 사람들 불러갖고 군사들 먹이려고 막 된장 담궈서 백성들 그러니까 나눠주고 또 그 군사들 놀고 있을 때 농사 지으라고 돕게 하고 그러니까. 또 어장 같은 것도 관리하면서 그 어로를 좀 열어주고 끊임없이 그 같이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는데 저는 읽으면서 근데 너무 쉽게 처형하더라. 그 이제 배웠다. 군류를 어기는 목을 근데 배웠다. 다 보면 사연이 있어. 너무 가난해서 도망가거나 막 힘들어서 어떤 뭐 저 여자 데리고서 튀거나 아니면 또 그 백성들이 피난 가다 살려고 이렇게 좀 정보를 주거나 이거 잡아다가 다 죽여요. 이래 물러펴져갖고 이래 물러갖고 그러니까 군류를 큰일 세우려고. 하겠나 말이야. 정윤영이 정신 차려. 아니 그냥 감옥에 가두면 되잖아. 나 처단해야 돼. 그리고 감옥에 가뒀다가 또 끌어내서 전투 나가기 전에 다 죽이고 다 가고. 죽이고 가고. 이때는 뭐랄까 그 생명 경시 사상 그리고 또 한 번에 안 배지는 사람들 두 번 배고. 2번 배고. 참 많이 배워. 참 음. 이순신 장군이 죽인 사람만 참 그래도 꽤 될 텐데 음. 다 이유가 있어서 죽인 거예요. 제가 이순신 장군을 뭐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저희가 신성 불가침이죠. 계속 죽여. 그래서 근데 이 소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고증에 충실하다고 해요. 그래요. 팩트에 물론 이순신의 내면 이런 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여기 나오는 그것도 이제 뭐 난중일기를 근거로 썼겠죠. 난중일기도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의 감정은 안 나와요. 되게 드라이합니다. 그것도.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인물들은 거의 99% 실제 가깝게 여진도 썼고. 실제로 있는 인물이더만. 근데 이제 그 사연은 모르지. 거기 모르죠. 또 배드신도 나오는데 그런 건 실제로 뭐 모르죠. 확인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역사에 근접하려고 노력했으면서도 역사에서 결코 알 수 없는 소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여기 보면 이제 칼의 노래니까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칼에 새겨진 시 19. 이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근데 보면은 그 원래 쓰던 칼이 내 어깨가 총 맞아가지고 이제 무거워가지고 이제 제대로 못 쓴다. 그래서 가벼운 걸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다는데 그 칼인지 모르겠는데 그 칼이 무게가 4kg라서 휘두를 수가 없다고 하던데 장검이 실제로 남아있는 칼이. 해군 참모총장이 뭐 칼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간지로 차는 거죠. 간지 일본. 그거 아시죠? 그 광화문 동상 철거하자는 얘기 중에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 칼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치. 원래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그 완전 그리고 갑옷이 중국식이래요. 이게 우리 이순신 때 갑옷은 이렇게 잠수복 같이 일체형이었는데 그건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하여튼 칼은 간지. 여기다. 근데 또 시가 더 멋있지. 시가 개 쩔죠. 왜냐면 이런 이것도 되게 귀여웠어. 그러니까 이 색이라고 하면은 좀 쑥스럽잖아. 뭐 이렇게 사인 하는 거 한마디 하면 쑥스럽잖아. 뭐라고 써야 이게 쑥스럽지도 않고 그걸 고민하는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어. 근데 그래서
칼에 문자를 새긴다는 장난이 난 쑥스럽고 수다스럽게 느껴졌다. 그 먹을 천천히 가면서 그 쑥스러움을 밀쳐낼 만한 문구를 생각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일휘소탕 혈염산하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라고 쓰기도 했죠. 물들여. 그래서 색칠할 도가 아니라 물들일 염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김수철이 보더니 물들일 염자가 깊사옵니다. 그러하냐 염은 공이다. 옷감에 물들이듯이 바다의 색을 바꾸는 것이다. 바다는 너무 넓습니다. 적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나는 진실로 이 남쪽 바다를 적들의 피로 염하고 싶었다. 남자들은 이러는 거예요. 막 보면은 막 이러는 거예요. 개쩐다. 이 호연지기 정말를 보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을 때 바이바이시로 남긴 게 있죠. 절명시.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멋있죠.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오사카의 영화여 꿈속의 꿈이로다. 이 시를 그 명나라 애들이 막 노래하는 걸 듣고 이순신 더 열받은 거지. 장난치나 이런 거지. 전쟁이 장난이야? 전쟁이 장난이냐고 이러는 거죠. 그 임진왜란은 전황 자체가 일본의 허황된 야욕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고 우리 이 무고한 양민의 피해가 너무 막대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참혹하게 죽었잖아요. 그 원흉이 이렇게 얘기하면 열받지. 그치 열받지. 장난치냐 지금? 장난쳐? 꿈? 이슬? 이 새끼야 진짜. 둘이 일면식도 없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이순신이랑 뭐 소주 한잔 한 적 없잖아. 혼났겠지 이제 나중에. 나중에 혼나요. 올라가서 이제. 하여튼 그 여기 보면 이제 칼에 새긴 글도 이제 나중에 일본군 애들 잡아가지고 그 칼에 있는 그 글귀를 또 보고 또 다 그때 칼에 뭘 새겼나 봐. 이렇게 폼으로 그냥 일본 애들 그랬는데 젊을 때 쓸 수 있는 글귀구나라고 하죠. 아무튼 저는 이제 워낙 장편이어가지고 할 얘기도 많지만은 오랜만에 다시 읽었는데 전 다시 읽으니까 더 좋았습니다. 더 좋았고 취재가 정말 빡세게 된 책이구나. 뭐 김훈 선생 잠깐 얘기하면 예. 이제 김훈 선생은 기자로 원래 이제 시작을 하셔서 한국일보에 그 80년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 문학 기행을 연재했는데 그게 이제 많은 그 두터운 팬층이 있었대요. 야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냐. 여행기가 정말 이 문장이 작가들도 감탄할 정도로 대단한 문장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소설을 쓰셨겠죠. 한국일보 기자를 오래 하셨고 경향신문 편집국장도 하시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약간 좀 뭐 김훈 선생을 비판하는 분들은 그 한국일보 기자할 때 전두환 찬양 기사를 썼어요. 뭐 저기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뭐 이해가 되는 게 뭐 본인도 그렇게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80년에 이제 언제 여름이었는데 하여튼 신군부가 각 신문에 이제 하달을 했거든요. 그 전두환 찬양 기사를 꼭 할당을 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훈 기자가 7년 차였대요. 아무도 안 쓰니까. 아무도 안 써서 그냥 내가 썼다 그래. 어차피 뭐 우리 신문사에서 이거 안 쓴다고 뭐 싸워주지도 않는데 뭐 어차피 누가 써야 될 거라면 내가 써야지 하고 총대를 내가 맨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됐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업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니고 그냥 우리도 리포트 엉뚱한 거 이제 하라고 하면은 내가 안 하면 또 누가 하거든. 왜냐하면 또 끌려간 우리 동료 기자들이 너무 그래서 자기가 뭐 거기 저 신문사에 상주하고 있는 보안사 직원한테 이거 쓸 테니까 그 저 끌려간 누구 때리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했대. 그 죄책감과 걱정 때문에 자기가 더더욱 안 쓸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80년대 기자로 살았다면 뭔가 오점들이 있겠죠.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을 찾아서 김훈을 비판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김훈 선생 하면은 소설은 카레 노래도 물론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 남한산성이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김훈의 소설은 남한산성하고 카레 노래만 읽으면 뭐 반 이상 읽은 거다라고 말씀을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리고 더 앞으로 가면 그 황석영 때 얘기했던 그 황석영이 장길산 연재할 때 황석영 잡으러 다녔던 기자가 바로 김훈 기자였답니다. 그래서 빵꾸 나면 이제 지나간 스토리 요약해주는 문장력 있는 기자. 그래서 술자리에서 그때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다른 데서 들은 건데 두 분이 되게 그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되게 낭만적이고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이 자존심 기싸움이 되게 치열하대요. 그래서 큰 행사 같은 데 가면 서로 자리 갖고서 약간 좀 불편해.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한참 동생인데 좀 상전 뭐 이런 거. 아니 황세현 선생이 좀 동생으로 좀 잘 챙겨줘. 작가들이 좀 그런데 예민한가 봐. 우리가 그렇구나. 대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예민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취재할 때 이걸 방송을 못 했는데 유동엽 기자 기억나시죠? 유동엽 기자가 이거 시작할 때부터 자기는 김훈을 하겠다고 선점을 해서 김훈을 울돌목에 꼭 데려가고야 말겠다 라고 그 그림을 너무 찍고 싶다. 그래서 5번 팩스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이랬는데 다 거절했어. 내 입으로 내 소설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부끄럽다라고. 근데 그래서 김훈 선생이 근데 그때 한참 그 사회적 뭐 참사 뭐 무슨 위원회 사참위. 있죠. 거기 활동을 하셔갖고 국회에 자주 오셨거든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좀 원망스럽지. 언론에 활발하게 나오는데 우리 인터뷰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국회도 찾아갔어요. 유동엽 기자가. 근데 그런 이슈라면 내가 하겠는데 내 소설을 갖고선 못 한다고 끝까지 거부했던. 그래서 못 다뤘어요.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서 참 많이 아쉽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참위 활동 앞서서 세월호에 관한 글들 때문에 저는 김훈 선생을 존경하게 됐고 정말 그 세월호의 절절한 본인의 책임의식과 이 시대 지식인과 어른으로서의 슬픔이 그 글의 정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소설보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 제목이 뭐죠? 책들이 뭐 책들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신문에 막 기고했던 글들이에요. 어떻게 읽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김훈 세월호 찾으면 다 나와요. 아 진짜 다 나와. 그렇군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뭐 들어는 봤지만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사실 내용 거의 다 까먹었다가 지금 보니까 다시 읽겠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예, 재밌어가지고 금방 읽었어요. 이거 하루 만에 읽었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김훈식의 이 그 비장함을 이제 막 되게 텁텁한 문체로 남성미가 넘치죠. 남성미 넘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되게 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어투가 굉장히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아 김훈 논란 중에 또 여성주의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요? 약간 여성 비하로 읽힐 수 있는 말씀들을 인터뷰에서 하셔갖고 아 그래요? 워낙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요? 여성주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또 나중에 해명을 했어요. 여성의 의란 존재를 나는 뭐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라고 본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약간의 좀 김훈의 어떤 논란 중에 하나로 꼭 따라오죠. 요즘에 근데 소설을 안 쓰시나요? 요새는 이제 최근에 그 판타지 소설이 나왔는데 그래요? 예. 죄송하지만 아이고. 별 반응이 없었어. 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에 대한 거예요? 봤어요? 저도 앞부분 읽다 말았거든요. 아. 너무 이상한 거야. 이거 뭐야 이래서 그랬어? 약간 요건 만지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더라고. 김훈이라서 을지문덕 쓰세요 그냥. 그러니까 좀 그랬어. 그리고 김훈 선생의 단편 중에 유명한 화장이란 단편 있어요. 이상문학상 받은. 그건 봤어요. 그 영화도 나왔어요. 그 이상문학상 제일 앞에 있잖아. 예, 임권택 이상문학상 받았으니까 제일 앞에 있지. 맞네. 임권택 감독 영화 안성기 선생 주연한 영화도 있는데 좀 그 소설도 좀 그냥 그랬어. 그것 되게 텁텁하잖아요. 예. 메마른 난 되게 메마르고 약간 사막 같은 소설이었던 기억이 나. 뭔가 첫 장면이 그 주인공 중년 남성이 그 요렇 하여튼 그 오줌 빼러 비뇨기과 가는 그러니까 장면인데 되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그러니까. 막 보고 맞아 있는데. 나도 그 기억나. 맞아. 야 나 그래도 꽤 읽었다. 야 그러네. 그 화장 기억나네. 저는 김훈 선생 에세이나 뭐 음. 라면을 끓이며 또 뭐 공터에서 혹은 또 앞에 가서 자전거 여행 그거나 그 카레 노래 뭐 남한산성 같은 역사물 흑사는 제가 꼭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싶은데 그런 책들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원고지로 연필로 글을 쓰신대요. 펜이 아니고 꼭 연필로. 그런 작가입니다. 자 여러분 뭐 김훈 선생에 대해서 다들만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하고 자, 다음 주 저희가 다룰 소설 뭡니까? 다음 주가 이제 저희 그 책 읽기 시즌 1이라고 하나요? 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50편 소설은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편을 다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너뛴 작품들이 있고 또
50편 시리즈가 이제 끝난 지가 좀 이제 거의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계속 이걸 좀 붙잡고 있기가 좀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다음 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요 50편은 끝내려고 하는데 마지막이 될 소설은 이제 굉장히 뭐 최근에 화제가 됐던 책이죠. 비교적 그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뭐 영화도 있죠.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보지 않은 분들도 어떤 소설인지 아실 거고 그 소설을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룰 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럼 뭐 저희가 가능하면 뭐 평론가분이나 여성 뭐 패널 같은 분을 모시면 좋겠지만 못 모실 수도 있어요. 예, 저희 뭐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 모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모시고 풍성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책 봐 안녕. 책 봐, 책 좀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길게 했네.